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이 춥지요? 요번 주 들어와서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꽃샘추위 정도가 아니고 진짜 춥습니다. 어제 그제는 제가 아침 운동하는데 손이 시렵더라고요. 지금 다음 주가 아니라 며칠 있으면 다음 주면은 5월 달이고 5월 5일 어린이날이 입하예요. 입하. 여름에 들어가는 입하인데 지금 날씨가 이렇습니다. 요새 뭐 좀 뒤숭숭합니다. 북한도 그렇고 오늘 부산도 그렇고 등등 하여튼 세상살이도 뒤숭숭하고 오늘 5번째 인터넷 강의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내문답도 답답하고 오늘이 좀 마지막 인터넷 강의가 돼서 5월 달부터는 이제 강의실에서 예전처럼 면대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스킨십도 하고 간식도 먹고 질문 답변도 하고 끝나면 뒤풀이도 하고 뭐 이런 강의가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그 코로나는 많이 지금 완화가 됐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동안 2번, 그러니까 만 4주를 참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했는데, 이제 좀 완화된 그 거리두기가 돼서 조금은 다행입니다만, 아무튼 회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 조심해서 진짜 한 사람도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0교시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8년째 이렇게 내문답을 하고 있는데 진짜 소걸음처럼 꾸준히 걸어온 게 오늘 150교시. 뭐 100회, 150회, 200회 이런 걸 좀 기념도 하고 자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쉽게 150회를 이렇게 방송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고요. 이제 내년 이맘때쯤 200회가 됩니다. 1년이 52주니까. 아니구나. 내년에 200회가 안 되네요. 한 달에 2번 하죠. 한 달에 2번 하니까 200회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한 3년 있어야 되네요. 아무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좀 옮겨오겠습니다. 카메라를 옮겨오기 전에 많이 오셨네. 제 사무실을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길 바라면서 제 사무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 사무실 소개 좀 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 방송하는 데가 제 사무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저 혼자 쓰는 1인 사무실입니다. 이게 이렇게 문 앞에서 보면 딱 요 공간 제가 쓰는 겁니다. 요렇게 아담하죠. 제 개인 공간에서 그냥 매일 책 보고 글 쓰고 요새는 이렇게 방송까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뒤를 돌아보면 여기는 뭐 제 살림 공간이죠. 여기 차 마시는 공간도 있고 손님들 오시면 제가 커피도 타드립니다. 오셔야 제가 커피 타드릴게. 저 옷장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다랑아리가 2개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우리 조상님 김방경 장군 고려의 이순신이라고 꼽히는 김방경 장군, 저희 안동김씨 중시조입니다. 중시조. 그럼 제 사무실에 뭐가 복잡하게 많이 붙어 있는데 제가 산을 좋아해서 이건 전국의 산지도, 요거는 대동여 지도, 그렇죠? 요거는 내문답이 답사 다닌 곳 전국에 표딱지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몇 년도는 뭐 동그라미 무슨 색, 또 몇 년도는 별 표시 무슨 색 해서 제가 쭉 답사로 갔던 곳 다 붙여놨습니다.
요 옆에는 조선국왕 제위표,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쭉 궁금할 때 보죠. 여기에는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세계 지도. 제가 갔었던 나라에는 빨간 딱지를 붙여놨는데 이쪽 남미, 북미, 중미는 아직 못 갔습니다. 아쉽죠? 이쪽은 지금 나름대로 뭐 한 30개국 갔나요? 25개국에서 30개국 정도 다녀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쪽이 조금 한 두 군데밖에 못 갔습니다. 이집트하고 모로코. 뭐 러시아 쪽 못 갔고요. 뭐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는 책들이 있고,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요렇게 앉아서, 여기 앉아서 제가 혼자, 여기 제 공간이 여기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딱 화면을 좀 맞춰보고요. 네. 뒤에서부터 지심님, 최경희님, 송관원님, 황영숙님, 서영균님, 정영림님, 이권우님, 네, 까지만 보이네요. 거기 있네. 민익기님, 김형강님, 신희경님, 윤구명님 반갑습니다. 이경희님, 천동훈님, 권대훈님, 양주연님, 한영희님, 꺼졌네요. 20명 정도 지금 오셨네요.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150교시입니다, 오늘. 이 큰 사진은 지난번에 그 평일 답사 팀들 답사 가서 호로고루, 우리나라에 고구려 유적이 별로 없는데 그 임진강 고랑포 옆에 고구려 방어기지가 있어요. 거기서 찍은 사진 잘 찍었죠. 박영민 님이 찍었는데 아주 사진에 재치가 있어서 제가 한동안 대문 사진으로 썼습니다. 한영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책의 날입니다. 아셨나요? 월드북데이입니다. 월드북데이. 자연님 어서 오세요. 오늘이 세계적인 대문호, 영국이 낳은 그 인도하고도 안 바꾼다 그랬던, 그죠?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이제 돈키호테를 지은 이 두 양반이 1616년 4월 23일 날 돌아갔어요. 둘 다 같은 날. 그래서 이 날을 유네스코에서는 책의 날로 정해서 좀 하루 이렇게 책을 좀 생각하는 날로 하자. 조혜련님, 이혜경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책의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날. 제가 책 좋아합니다. 제 사무실에 있는 모든 책에는 제가 도장을 다 찍어놨습니다. 언제 어떻게 구한 책인지, 누가 선물했으면 누가 언제 선물했는지 다 적어놓고 제 낙관을 다 찍어놨습니다. 손영균님 어서 오세요. 아무튼 우연히 오늘이 책의 날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 셰익스피어는 1564년 4월 26일 태어나서 23일 날 돌아갔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태어난 날이 아니고 세례받은 날이랍니다. 유아 세례. 그래서 세례를 통상 태어나고 2, 3일 뒤에 받는데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잘하면 태어난 날과 돌아간 날이 같은 날이다라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정상훈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날이 추워서 그런지 성적이 좋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북 지역 충주 세 번째, 충주 중원 지역이 좀 볼 게 많아서 세 번째 답사를 다녀왔고요. 지난번 네 번째 인터넷 강좌, 오늘이 다섯 번째 인터넷 강좌입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처음으로 한 달 늦게, 원래 3월에 출발하려고 그러다 한 달 늦게
평일답사 첫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여기 호로고로 사진입니다. 다. 혹시 뭐 평일답사를 못 가셨어도 나중에 기회 되면 개인적으로 혼자 가보셔요. 임진강의 호로고로하고 한 3군데 있습니다. 저 고구려 유적이. 자, 이제 예정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요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기 지웠죠. 제가 1박 2일로 경북 지역 답사를 이제 그동안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가 아직 1박은 아닌 것 같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 대신 요번 토요일날 그냥 당일 답사로 이렇게 충북 지역 4차 답사를 현재 14명 마감이 돼서 모레 출발합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좋아진다니까 주말에 날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뭐 복잡한데 제가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5월달 달력입니다. 5월달이 아시다시피 이달 마지막 날 부처님 오신 날부터 5월 어린이날까지 5월 4일 하루만 휴가 내면 6일 동안 연휴입니다. 그렇죠?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주말, 일요일 하루 휴가 내고 어린이날까지. 이 어린이날이 입하입니다. 입하. 여름이 시작된다는. 내문답은 그래서 원래 첫째 주 토요일, 둘째 주 토요일을 답사를 가되 첫째 주는 수도권 지역 전철이 닿는 곳을 걸어서 답사를 하고 둘째 주는 충북 지역 현재 답사를 하고 이렇게 지금 분산을 시켰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걸어서 답사할 수 있는 곳이 다 걸어 잠궜어요. 박물관은 물론이거니와 뭐 심지어 어떤 건물이나 이런 유서 깊은 건물이라든지 어떤 문화재 전부 걸어 잠궈 놔서 현재 계획은 제가 이날도 충북 영거푸 가려고 하는데 사실 요번 주 가고 그러면 3주 영거푸 답사를 가게 됩니다. 하루짜리지만 그래서 요 2일은 빼고 한번 건너뛰어서 2주 만에 갈까 고민 중에 있고 뭐 몇 명이 가더라도 갈까 너무 그동안 2월, 3월, 4월 너무 많이 쉬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서 공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일하고 28일 강좌가 있는데 이때는 교실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일 답사는 21일 날, 세 번째 주 목요일이죠. 그리고 1박 답사는 계속 이것도 숙소를 4번 연기했습니다. 4번. 2월, 3월, 4월, 5월까지. 그래서 23일, 24일은 경북 선산, 신라의 불교가 처음 들어갔던 곳, 불교 초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 초파일이 한 달 연기돼서 윤 초파일입니다. 윤 4월이기 때문에 요 날로 행사를 한다 그러는데 경북 봉암사가 이날 문을 여는지 홈페이지에 여러 사람이 질문하는데 답이 없어요. 며칠 전부터는 봉암사 홈페이지를 아예 열리지 않게 해놨습니다. 금년에 꼭 회원님들하고 가보려고 그랬는데 이건 뭐 나오는 대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김현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불교 문화 이제 수업 진도 나가겠습니다. 불교사를 지난번에 했죠. 처음에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의 일생을 한 2-3시간 했고요. 불교 역사, 불교사를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지금 2번째인데 이번 시간에 좀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자, 불교사. 항상 복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1부터 10까지 했으면 이번 시간에 11부터 20을 하는 게 아니고 한 7, 8부터 다시 합니다. 7, 8, 90. 요 정도는 겹치게 복습을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자꾸 여러 번 설명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인도 지역에 외부 민족, 아리안족이 들어와서 인도 민족이 피지배족이 됐다 그랬죠. 윤순영님 어서 오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리안족이 그 힌두 경전 베다라고 그러는데 이 베다를 만들어서 사회 질서, 규범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적용되는 카스트 제도, 이게 그러니까 근 3,000년째 가는 제도예요.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들은 성직자, 왕족, 무사계급, 브라만, 크샤트리아 해놨죠. 그 밑에가 일반이고 그 밑에 이제 이 노예계급의 인도인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이나교와 불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인도에서 꽃을 피웠는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종교로만 보시지 말고요. 이 두 종교가 놀라운 것은 평등 사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카스트 제도에서는 죽을 때까지 그 신분을 못 벗어나는데, 불교는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님이 된다 그랬어요. 놀라운 겁니다. 이 평등 사상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일생을 제가 여기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집중적으로. 그리고 80년 만에 돌아가셔서 부처님 인멸 후에 결집과 분사리가 있었다. 결집에서 불경이 정해졌고 사리를 나누면서 이때 탑이 생겼다. 이때까지 아직 불상은 없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흔한 불상들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400년 뒤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점선이에요, 아직. 그래서 제가 경하고 탑을 하는데 아마 탑을 먼저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 불교가 나타났죠. 그때를 근본 불교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세상 모든 것은 결집과 분열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분열이 돼서 이걸 부파불교라 그래요. 부파불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갈라짐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눠졌는데,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 북동아시아 쪽으로 올라온 게 대승불교고 남아시아 쪽으로 간 게 이 소승불교죠. 반면에 불교가 시작됐던 인도는 불교가 쇠퇴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슬람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다가 다시 힌두가 성해서 지금 인도는 다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으로 건너온 불교는 다시 한반도까지 넘어오게 되고, 이때 삼국시대 때 넘어왔지요. 고구려, 신라, 백제 때. 들꽃 작가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신라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처음에 불교가 승인됐을 때는 귀족 불교예요. 왕족 불교. 그러나 원효 대사를 기점으로 해서 불교가 대중불교가 되죠. 이렇게 이어지는 와중에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옵니다. 중국으로. 뭐냐? 선종이 들어오는 거죠. 선종이. 이것은 그냥 최초 불교가 들어오고 이어서 달마가 선종을 가지고 중국에 왔고, 그 달마가 가지고 온 선종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구산선문이 됐는데, 지난 시간에 달마 1대 초조 2대까지 설명하다가 끝났어요. 오늘 여기를 설명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불교사를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불교사 남은 게 고려시대 불교, 조선시대 불교, 일제강점기 때 불교, 해방 후 현재까지 불교를 하면 불교 역사가 대략 한번 스크린이 됩니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하던 데가 요 달마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이 도표 다시 보시면 조금 당겨 볼게요. 인더스 문명이 처음에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황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레지나 왜 이제 와? 어서 오세요. 또 손주 왔나? 요 4대 문명 중에 인더스 문명이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요 BC 1500년에서
부처님이 불교가 나타나는 BC 560년 요 전까지는 아리안족이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시대라 그랬죠. 베다라는 경전을 가지고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 계급제를 가지고 아리안족이 인도를 지배했어요. 그 와중에 BC 한 566년 요때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80년을 살다가 요게 부처님 일생이죠. 자이나교가 한 26년 먼저 나왔고, 근데 자이나교는 인도 안에서만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도 외국에는 없고 별로 없고 인도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백의 이 무소유 불살생을 너무 강조해서 두 개파라 그랬죠. 백의파는 흰 옷을 입고 공의파는 옷을 지금도 안 입고 다녀요. 자이나교는.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부처님이 인멸한 뒤에 세계로 퍼져나가서 물론 주로 아시아 지역이지만 현재 세계적인 종교가 됐죠.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뒤에 아쇼카 대왕이 나와서 인도를 전부 통일하면서 이 아쇼카 대왕이 불교를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데 크게 기여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인도 북서부까지 와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 간다라 미술을 꽃피우죠. 그 영향으로 그리스 미술하고 불교 미술이 이 뒤에 불상이 생깁니다. 이건 나중에 불상할 때 설명할 때 제가 할 거고, 아쇼카 대왕은 불교 탑, 불탑하고 연결이 되고요. 알렉산더 대왕은 불상하고 연결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이 나왔을 때 생긴 불교는 근본 불교라 그러고 이 카스트 제도 하에서 과감하게 평등 사상을 외쳤죠. 그리고 부산의 이기회님 어서 오세요. 결국 결집과 분열을 반복하면서 부파불교가 생겨서 중국 위주로 넘어오는 북방불교, 대승불교와 남방으로 내려간 소승불교가 있죠. 그래서 결국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까지 왔고 인도에서는 오히려 불교가 쇠락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반도로 넘어온 불교의 두 번째 파도로 중국에 누가 오냐? 달마가 온다 이겁니다. 달마가. 뭐를 가지고? 선종을 가지고. 그래서 선종이 한반도까지 들어와요. 요걸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다시 이 힌두교 왕조가 점령을 할 때 이때 불교가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에 들어오고 이렇게 대략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해서 제가 2번, 3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일생은 별도로 제가 태어나셔서 29에 출가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하다가 고행이 답이 아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게 35세. 그리고 45년 동안 전국 각지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시다가 80의 열반에 들은 부처님 일생을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한 바 있죠. 자, 달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달마도 조선시대 김명국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죠. 이 달마도를 얻으려고 난리가 났었죠. 요것도 달마도라 그랬죠. 김홍도가 그린 달마도. 요거는 달마가 그 갈대를 꺾어서 갈대를 타고 양자강을 건넌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벽에 그려져 있는 달마 벽화. 참 못생겼죠, 달마. 근데 사연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남의 몸이고 또 눈썹도 졸음을 쫓으려고 잘라내서 이렇게 험하게 보이고 했다. 부처님으로부터는 28대 조인데 선종으로는 초조죠. 달마대사가. 그까지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종의 맥은 달마 1조부터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조계에서 완성이 됐다. 그래서 조계 해능,
육조 해냉 스님을 조계라고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이 여기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걸 다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2조까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선종으로는 2조고 부처님으로부터는 29조죠. 해가. 나이 40에 달마를 만났는데 이때 달마는 소림사에서 면벽하고 9년째 수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지요. 근데 대꾸도 안 했다 그랬죠. 그래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눈이 무릎까지 찼더니 붉은 눈이 내리면 너를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붉은 눈이 어딨나. 자기 왼팔을 잘라냈다 그랬죠. 그래서 피가 번져서 온통 붉은 눈이 돼서 제자를 받아줬다. 그래서 선종의 2조가 됐고 이제 3조한테 물려주죠. 이게 그림이라 그랬습니다. 달마. 여기 해가 자기 왼팔 자른 거고요. 이것도 같은 그림입니다. 이건 안 쳐다보던 그림이고, 이거는 달마가 해가가 법을 받을 때 자기 왼팔을 잘라서 소림사 스님들은 이 해가 스님을 기려서 합장할 때 왼팔이 잘라졌으니까 오른팔로만 한 팔로만 아미타불 이 소림사에서 해가 스님한테 예의를 갖추는 건데 이 스토리를 모르면 무슨 소림사 스님들은 상당히 특히 무술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모른다. 그런데 이것은 2조 해가 스님의 이 정신을 기리는 자기 팔을 끊어내고서라도 공부를 하겠다는 그 정신을 존경하는 지금 후배 스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3조 승찬이 나옵니다. 선종으로는 3조요. 부처님으로부터는 30조가 되는 거죠. 출가 전에 내력은 잘 알 수가 없어요. 나이 40에 속인으로, 그러니까 그냥 어디 스님도 아니고 그냥 속인으로 더군다나 문둥병 환자로 2조 해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해가 스님이 머리를 깎아주면서 이름도 법명이죠. 이름이. 그러니까 승찬으로 이름도 내려줬고 2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 병도 치유가 됐고 스승이 10년 동안 숨어 지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숨어 지내다가 4조 도신한테 이때는 의발, 옷과 바로 밥그릇을 전하는 스승이 옷과 밥그릇을 전달받으면 그게 법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 3조 승찬은 큰 나무 밑에 서서 입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이지만 신신명이라고 이렇게 글을 지었는데 불교에 관한 1조, 2조를 지나서 3조에 이르러서 최초로 글자로 무언가가 나왔어요. 이게 3조 승찬 스님입니다. 3조 또는 30조, 부처님으로부터는 30조, 승찬 대사죠. 그 다음에 4조 도신하고 5조 홍인은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야 스토리가 연결이 되니까. 이 4조 도신 스님은 14살 3위승 때, 3위승은 쉽게 얘기하면 인턴이죠. 인턴. 지금 출가는 했는데 아직 정식 스님이 안 된 거예요. 학습하는 승이 3위승이죠. 그 인분 때 3조 승찬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가 됐고 9년 후에 역시 의발을 받아서 4조가 됐죠. 그리고 쌍봉산이라는 곳에서 30년 넘게 후배들,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때 선승 500여 명이 모였다. 그래서 4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규모 있는 조직이, 선종의 조직이 나온 거예요. 4조 도신 때. 그래서 이게 아마 서쪽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서산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5조가 동산이었어요. 동산, 서산. 아무튼 이분은 72살에 입적을 했는데 1년 후에 봐서도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있었다 하는 게 4조 도신이고요. 자,
오조 홍인은 이 사조 도신이 쌍봉산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그 아래 주시촌에 있는 처녀가 잉태를 해서 3의 아이를 낳았어요. 예사롭지 않죠. 이런 수태가 성인들 수태잖아요. 예수님이나 뭐 등등. 그래서 이 사조 도신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홍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30년을 키워서 결국 오조로 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오조 홍인 스님은 자기 스승이신 사조가 있던 동쪽의 쌍봉산이 아니고 서쪽의 쌍봉산이 아니고 동쪽 풍무산으로 옮겨서 약 700명 더 확장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동산 법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동산, 서산. 이 동산 법문은 비로소 선종이 거대한 어떤 그 조직으로 세력으로 여기서 처음 갖춰졌고 여기서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4조, 5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5조는 지금도 동산이라 그랬죠. 거기가 동산에 있는 오조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 오조가 홍인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조사에 가면 진신전이라는 불전에 진신상이라는 불상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진입니다. 등신불 얘기 들어보셨죠? 이 돌아가신 스님이 그대로 불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란을 겪고 특히 중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문화혁명 때 기존 질서나 그 지식 체계를 다 뒤집어 엎었는데 이때 많이 훼손이 돼서 지금은 다시 다 보수를 해놓은 상태라고 그럽니다. 진신상이라고도 하고 등신불이라고도 하는데 몸 그대로를 불상이 된 거죠. 참 흥미로워요. 우리나라에도 어디 있다면 가볼 텐데. 그러니까 오조사, 오조 스님을 모신 절에 진신을 모신 불전에 진신불상이 있는 겁니다. 자, 오조 스님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드디어 6조입니다. 6조 해능. 여기가 메인이에요. 부처님으로부터는 33조. 이 양반은 이제 이때가 어떠냐면 당태종 때야. 우리나라 신라 때죠. 빈농의 아들로 노씨입니다. 노씨. 우리 노씨가 있나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 이게 나무꾼이에요. 글도 몰라 이 사람. 그랬는데 탁발승이 탁발하러 온 스님이 금강경을 하는데 그걸 딱 듣고 그냥 꽂힌 거예요. 그래서 오조 흥인을 찾아갔어요. 홍인 스님을. 홍인 스님이 방앗간 일을 시켜. 계속 방아만 찌르라고 그래. 글을 몰라. 그 어느 날 오조 홍인 스님이 내가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뽑겠다. 제자들 다 모여라.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개송을 써서 내라. 써서 붙여라 그래요. 개송이 뭐냐면 불교에서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그런 식구 같은 게 개송이라 그러거든요. 뭐 아주 극단적인 개송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 이때 이미 홍인 스님한테는 상수제자, 신수라는 상수제자가 있었어요. 벌써 나이도 50대고 아주 그냥 문필도 날리고 이미 수제자로 700명 이때는 거의 1000명까지 이런 후배 제자들이 불어났는데 누구나가 인정하는 신수. 근데 이 해능은 그때 20대고 아직 행자승이에요. 그랬는데 이 신수가 딱 써서 붙였어요. 벽에다가. 근데 그걸 읽고 이제 해능은 읽지를 못하니까 누가 읽어달라 그랬지. 아, 이거는 깨닫지 못한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읽어준 다른 스님이 깜짝 놀래. 그럼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네가 좀 써줘라. 그래서 해능이 얘기한 걸 다른 스님이 써줬어요. 그만큼 글도 몰라. 써서 딱 붙였는데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오조 홍인 스님이 이것이 진짜 진정하다. 그래서
육조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의발을 5조의 의발을 전수해서 줍니다. 해능한테.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제자들이 인정을 안 할 거잖아요. 해코지도 한다고. 그래서 스승이 도망시킵니다. 너 짐 싸서 도망해라. 심지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주는데 이 배를 스승이 저어줬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해능은 15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랬다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광주에 있는 광효사에 들렸는데 이제 자신을 숨기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절에 들렸는데 마침 그 절 스님들이 깃발을 놓고 논쟁을 두 파로 나눠져서 한쪽 파는 바람이 흔드는 거다. 한쪽 파는 깃발이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해능 스님이 아니다. 너희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라고 일가를 해서 아주 평정을 했죠. 그래서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다 어디서 온 니신지요 했을 때 자신이 육조임을 이때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홍인한테 받은 의발을 다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육조 해능으로. 그리고 육조 단경이라는 경이죠. 작지만 원래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경이라 그러면 좀 뭐한데 그냥 해능 어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육조 단경이라는 간단한 엄밀히 말하면 글을 모르기 때문에 해능이 하고 다닌 얘기를 제자들이 정리했다 이렇게 전해 오는데 아무튼 해능 스님의 저술이 전해지는 건 육조 단경이에요. 육조 단경 기억하셔요. 다음에 한번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계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조계산에 있는 보림사에서 해능 스님이 주석을 했기 때문에 이 조계산을 빌어서 조계라고 해서 조계 해능입니다. 근데 5조에 아까 그 신수와 해능, 원래 신수가 수제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5조 홍인의 제자를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해야 돼요. 복잡해. 신수는 이제 그 해능이 의발을 받아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신수도 나름대로 계속 활동을 했어요. 홍인 아래 문화에서. 그래서 신수는 북종이라 그러고 해능은 남종이라고 불러요. 거의 그 선종을 같이 펼쳤어요. 그랬는데 해능의 남종이 북종을 흡수했죠. 그렇게 해능의 남종이 살아남고 북종을 흡수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해능이 정통성이 있잖아요. 5조의 의발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해능한테 인재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계속. 어쨌든 스승이 인정한 6조니까. 그 다음에 신수가 30년이나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요. 그러니까 신수가 죽고 나면 북종이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남종의 해능한테 다 몰려오는 거예요. 또 하나, 북종은 상류층 위주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남종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원효 스님처럼 그러다 보니까 남종으로 많이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그 6조 해능 스님한테는 5대 제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7조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마 스님이 그랬다 그랬죠. 꽃 한 송이 이파리 5장 6조에 가서 완성되고 끝난다. 그리고 6조 이후부터는 의발을 전하지 마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종 7조 8조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능한테는 5대 제자가 있어요. 행사, 회양, 현각 스님이 여기 있네. 김현각 씨. 해충, 신회 5 제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회양하고 행사가 두 분이 두각을 나타내요.
그래서 회양은 남악에, 행사는 청원에. 이제 아까 그 해능이 조계산에 있어서 조계 해능하듯이 회양은 남악, 형산에 있어서 남악 회양, 행사는 청원산에 있어서 청원 행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부를 때. 그래서 이 회양하고 행사에 다시 제자를 보면 회양의 제자의 마조 도일. 이것도 마조가 지역이고 도일이 이름 법명이죠. 그리고 행사 스님의 제자는 석두 희천. 석두는 말 그대로 돌대가리예요. 돌대가리, 돌머리, 희천. 그래서 이 도일 스님은 강서를 중심으로, 희천 스님은 호남성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서 이 강서와 호남의 앞글자를 따서 강호라는 말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강호. 중국 영화나 무술, 무협지 이런 거 보면 강호의 고수가 나왔다 뭐 이런 말이 많죠. 이 강호를 여기를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많이 배우죠 지금. 그래서 해능 스님의 5대 제자 중에서 걸출한 두 제자, 회양하고 행사 스님의 다시 직계 제자 마조 도일하고 석두 희천이 강서와 호남을 주름잡고 있었는데, 이 마조 도일의 제자에 다시 3대 제자가 있어요. 이건 이해만 하세요. 그냥 족보입니다. 이 족보. 선종에 백장 회해, 서당 지장, 남전 보원 이 3대 제자가 있었는데, 이 회회 스님은 왜 유명하냐면 백장이잖아요. 백장 청규. 청규는 스님들이 지켜야 될 규칙을 이분이 정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일일 부작, 일일 불식. 하루에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마라. 이때 나온 겁니다. 이게 이 청규. 스님들이 지켜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백장 스님하고 서당 스님은 신라의 도의선사가 건너가서 만나서 스승으로 삼은 분이에요. 두 분의 제자죠. 이 도의선사가 우리나라 조계종의 종조거든요. 종조. 김수용님 반갑습니다. 장병전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이 도의선사가 따지고 보면 육조 해능의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쯤 되는 거죠. 그죠? 해능, 회양, 마조도일, 백장이나 서당 같은 급이고 그분의 제자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조계종의 종조입니다. 그리고 이 회회 스님은 다시 또 황벽희운으로, 황벽희운은 임제의현으로,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면 임제를 설명해야 돼서 그래요. 임제종이라는 걸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임제종. 이 임제 스님이 직계는 아니고요. 희운 스님의 18대 법선이니까 여기서 18대가 넘어간 거예요. 한참 넘어가죠. 그러니까 18대면 한 대가 뭐 20, 30년이니까 꽤 넘어간 거죠. 여기가. 이 스님이 이게 한자가 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할이라고 합니다. 할. 스님들이 할 아주 크게 소리 질러서 그 대중을 제압하는 걸 할이라고 그러죠. 요새 우리가 카톡하면서는 헐 그러는데 이 임제 스님에서 나왔고요. 임제종이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스님이 서곡 청공 제자고, 제자가 스님이 그 청공 스님의 제자가 태고 보우승이에요. 저기 문종왕후 보우가 아니고 고려 때 보우승입니다. 이 보우승이 우리나라 태고종의 중시조입니다. 그래서 도의선사와 보우는, 태고 보우는 이렇게 여기서 족보가 연결되고, 태고종은 이분을 종조로 삼는 거죠. 조계종은 이분을 종조로 삼고, 그래서 태고종은 이분 때문에 태고종이라고 합니다. 태고보우. 조계종은 도의선사가 종조지만 이분의 스승의 뿌리가 올라가니까 해능이더라. 그래서 조계해능, 그래서 조계종이 된 겁니다. 그림만 그려보셔요. 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재밌는 거는
이 육조 해능 스님도 등신불이 지금 중국에 남아 있습니다. 아까 5조는 진신상이라 그랬죠. 진신불. 육조 해능은 등신불이. 어디에? 중국 광동성에 있는 남화선사에 지금도 이렇게 지금 사진이 연합통신에서 찍은 건데 그 살아계실 때는 보림사라 그랬어요. 지금은 남화선사예요. 선종에 선자가 들어가 있죠. 아쉬운 것은 이 등신불도 크게 세 차례의 훼손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전란도 있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문화혁명 3차는 일본이 이쪽 광동성까지 점령했죠. 일본군이 2차 대전 전후에서. 그래서 이게 등신불이다 그러니까 의사들하고 몇 명 와서 실제로 해부를 해봤다고 그래요. 크게 훼손이 된 거죠. 우리가 한번 요거 가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육조 해능 스님의 정상이 머리죠, 머리. 우리가 정상회담, 뭐 6개국 정상회담 그러면 6개국의 머리가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이 해능 스님 머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져왔답니다. 잘라서 엽기설화죠, 엽기설화. 자, 그 얘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신라인들이 이 육조 해능 스님 말을 듣고 얼마나 존경심이 뻗쳤는지. 근데 이 해능 스님이 늘 말하기를 중국에서 선종이 쇠퇴하면 흥망성쇠는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종이 사라지면 선을 어디 가서 묻느냐, 동의에서 물으면 된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동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신라인들이 가져왔다는 얘기인데 이 글자가 복잡하죠. 제가 말로 스토리텔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삼법 스님이 이제 의상대사 제자인데 삼법 스님, 삼장이 아닙니다. 삼법 스님이 삼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 이 육조대사 해능을 흠모해서 내가 스승으로 모시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원통하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그 해능 단경이 있다 그랬죠. 육조 단경. 정식으로는 육조 대사 법보 단경 이런데 그 육조 스님이 남긴 육조의 그 어록이라 그랬죠. 그 책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참 대리만족을 했는데 그 내용에서 뭐가 있냐면 실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야사니까 자기가 입적한 뒤에 5, 6년 뒤에 내 머리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삼법 스님이 그럼 어차피 누군가 가져갈 건 내가 가져오리라. 이렇게 하고 중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데 뭐 여러 가지 돈도 들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김유신 장군의 부인이 비구니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이 2만금을 희사해서 여러 가지 그 비용도 충당하고 상선을 구해서 당나라까지 갔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가서 육조 해능 스님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는데 먼저 와 있던 신라의 대비 스님을 만나서 삼법 스님이 먼저 와 있던 대비 스님을 만나서 두 스님이 장정만이라는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있던 그 당시에는 보림사라 그랬죠. 보림사에 있는 해능의 머리를 잘라온 거예요. 머리만. 그래서 부랴부랴 배를 타고 와서 이 김유신 미망인이 비구니로 있는 그 절에 일단 모시고 예불을 올리는데 그 삼법 스님의 꿈에 어떤 노승이 나타나서 그 육조 정상 그러면 이게 뭔지 잘 모르면 이게 해능 스님 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머리를 지리산 아래 갈화처
눈 속에 치꽃이 피는 곳에 모셔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그 같이 갔던 대비 스님하고 갔더니 호랑이가 안내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 안내를 따라서 갔더니 과연 눈 속에 치꽃이 피어난 곳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돌로 함을 지어서 그 육조 해능 스님의 머리를 넣고 땅속에 묻었죠. 그리고 거기서 간단한 그 수행처를 짓고 맨날 선정을 닦다가 삼법 스님도 입적을 했어요. 그 공간이 화계 나냐야. 이 나냐가 절을 뜻한다 그랬죠. 딱 좋은 곳 나냐라 그랬죠. 화계 꽃이 핀. 그게 불타버렸어. 그리고 그냥 세월이 지났다가 나중에 진강국사 비석이 나옵니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그 육조 정상을 모시는 육조 영당을 건립하기에 이르렀죠. 이게 지금 어디냐? 쌍계사입니다. 지리산 쌍계사, 하동 쌍계사. 쌍계사에 금당이 있는데 이 금당입니다. 금당에는 현판이 3개가 있어요. 가운데는 금당 이렇게 써 있고 왼쪽에는 육조 정상탑. 지금 이 육조 정상 얘기를 못 듣고 그냥 가시면 육조 정상탑이 뭔지 몰라요. 육조 해능의 머리를 모신 탑, 그 뜻입니다. 이게 약간 좀 엽기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현판은 세계 일화 조종 육엽, 이 다 추사가 쓴 글씨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는 거죠. 뭘로? 조종 육엽. 아까 그 달마부터 해능까지 이 조종부터 6잎이 세계의 하나의 꽃이다 이거죠. 다 선종 육조 해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특이하게도 이 금당 안에는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불탑이 있어요. 석탑이. 석탑 아래에 육조 해능의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파봤냐? 아무도 안 파봤죠. 요거 그냥 가시면, 모르고 가시면 이 금당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금당은 올라가면서 대웅전 왼쪽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앞에 문이 딱 닫혀 있어요. 스님들 하한거 동한거 기간에는 그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하한거 동한거를 피해서 가시면 볼 수 있고, 하한거 동한거 중이라도 정중하게 저희들 공부하는 사람인데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슬쩍 보라고 해 주십니다. 과연 이 밑에 머리 있을까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등신불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광동성에. 근데 이 머리를 가져왔다면 이 머리는 뭐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그 성인들에 대한 전설에 가까운 얘기를 뭐 너무 증빙해보자고 하는 것도 좀 우습긴 하지만,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등신불 얘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김동리 소설 등신불을 읽었는데 참 이거 읽고 나서 한 번씩 읽어보셔요. 나름대로 제가 생각이 많았거든요. 이게 등신불 외부 모습이고 이것은 엑스레이 찍은 모습인데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SBS 뉴스입니다. 뉴스니까. 수행이 깊은 스님이 참선 자세에서 그대로 열반에 들어 불상이 된 경우를 등신불이라고 하죠. 네덜란드의 한 박물관에서 실제 이 등신불이 발견됐습니다. 정영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불상 하나가 실험실로 들어옵니다. 연구진이 불상의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실시했더니 사람의 골격이 드러납니다. 가부좌를 한 채 수행하고 있는 승려의 모습입니다. 장기가 있어야 할 공간에는 고대 중국 문자가 적힌 종이가 발견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불상이 1000년 전인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행한 리취엔이라는 승려로 추정됐으며 금식을 하면서 명상을 하다 열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 용어로는 등신불이라고 합니다. 참선 공부하고 앉았다가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열반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수행을 한 과정으로 서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어도요. 영혼 자체로 볼 때는 죽은 것이 아니지. 지난달 몽골에서도 2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스님의 등신불이 발견됐습니다. 불상은 네덜란드 드렌트 박물관에서 전시하다 연구를 위해 지난해 한 의료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오는 5월까지 헝가리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SBS 정현입니다. 네, 흥미롭죠. 여기 2015년도 기사니까 한 5년 된 건데, 예. 아무튼 등신불, 예. 6조 해능 스님, 5조 스님, 5조, 6조 두 분 다 지금 등신불로 계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달마가 건너와서 6조 해능까지 오면서 선종이 완성이 됐어요. 그 선종이 이제 한반도로 들어온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종이 통일신라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선종이 완성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세기 이후 중국에서 급속히 발전을 했죠. 새로운 사조입니다. 초조 달마부터 6조 해능까지. 그리고 이제 신라 시대 때 그 많은 신라승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갔는데 신라 말 되면 거의 다 귀국을 해요. 당도 좀 정권이 망하게 되고 신라도 뭐 망하게 되고 이런 그 세기 말 현상도 일어나고,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일시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사조, 선종이라는, 그 전까지는 주로 교종이에요. 최초 신라에 들어온 불교는. 그래서 경전이나 교리에 능해야 되고 잘 외우고 잘 해석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교종에서 깨달음으로 참선을 통해서 하는 선종이 나오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사조가. 근데 신라의 최초에 들어온 선종은 아까 신수, 그 6조로 받지 못했던 북종선이 먼저 들어왔다 그래요. 심지어 그 4조 도신의 제자가 신라에 들어온 기록은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은 크게 이어지지를 못했고, 남종선을 가지고 온 도의선사, 아까 얘기한 조계종의 종조로 지금 추앙을 받는 도의선사가 남종선을 처음 가져온 걸로 공식 기록이 됩니다. 그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저 도일의 제자인 서당 지장하고 백장 회해 두 분의 문화가 됐는데, 그 도일을 가리킨 스승 지장이 이런 사람이 아니면 누구에게 법을 전하겠느냐 할 정도로 감탄했다는 거죠. 백장 스님이 하긴 말은 또 강서의 선맥이 몽땅 동국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도의선사가 뛰어났던 거죠. 가져왔어요. 그래서 신라의 그 선종이 들어와서 완성된 모양이 구산선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데 도의선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중국에 가서 37년 만에 들어오셨는데, 자기가 배워온 선풍, 선종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신라의 기존 질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느냐 하는 식이죠. 그래서 도의가 적응을 못하고
설악산 진전사에 가서 응거하고 40년 동안 거기서 수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의선사의 제자가 누구냐면 염거화상. 그래서 염거화상은 스승한테 배워서 설악산 억성사, 이 억성사가 지금 설리먼지 터만 남았죠. 설리먼지인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염거화상이 채징이에요. 채징. 그러니까 도의, 염거, 채징으로 이어지는데 이 채징이 다시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갔는데 가서 본 결과 내가 우리 스승한테 배운 것하고 다르지 않다. 유학 올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세운 게 장흥에 있는 가지산 보림사. 지금 보림사입니다. 이게 구산선문 중에서 가지산문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가지산문은 체증을 종조로 산문조로 삼지 않고 염거 올라가서 도의를 이 계산조로 삼습니다. 산문을 처음 열은 사람을 도의라 그래요. 이 자기 스승을 존중하는 거죠. 체징이. 그래서 도의, 염거, 체징 이 가지산문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유사를 지은 고려말 이련 스님도 이 가지산문 출신입니다. 아무튼 이 도의 선사가 조계종의 종조가 되는 겁니다. 조계종이 선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의하고 비슷한 시기에 또 홍척이라는 스님이 들어와요. 이 스님은 왕실의 도움을 좀 받았어. 그래서 이 스님은 어디다 절을 졌냐면 남원 실상사예요. 그래서 이게 실상산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은 실상사가 먼저 지었을 수 있어. 그죠? 이 홍척이 도의하고 비슷한데 홍척이 지은 절이니까. 근데 도의는 염거로 이어지고 염거가 채징으로 이어져서 채징이 가지산 보림사를 지은 거니까 절 순서로는 실상사가 먼저일 수 있죠. 그래서 실상사의 자부심은 구산산문 중에서 가장 먼저 지은 절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나 보림사는 그래도 종조인 도의 선사를 계산조로 모시고 우리 절이 정통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실상사에 가면 홍척 스님하고 그 제자인 수철 화상하고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종이 들어오면서 이 산문은 계산조라 그러죠. 자기네 산문을 처음 시작한 조상을 부처님 모시듯이 모셔요. 그래서 선종이 나오면서는 종파의 종조를 거의 부처님급으로 존경하고 모시고 대우하는 이런 풍토가 생깁니다. 아무튼 이 둘을 포함해서 구산이 생긴 게 구산선문이고 이때 지금 우리가 유행하는 풍수지리도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건 도선선사가 들여왔다고 전해지죠. 풍수지리. 그래서 비보사탑, 허한 자리에 절을 짓거나 탑을 세우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자 다시 보면 그 전에 절들은 다 대부분이 그 도심지에 있었어요. 경주 시내. 그러다가 구산선문이 들어오면서 산으로 많이 들어가요. 이 구산선문은 왕실의 도움을 별로 못 받고 지방 호족들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방마다 흩어졌고 산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나중에 조선시대 와서 억불숭이 되면서 아예 쫓겨가다시피 갔지만 이때는 선을 닦으려니까 도심지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산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도선이 풍수지리를 들여오면서 풍수지리에 의해서 절과 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허한 장소에. 이 자리가 허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 절을 짓고 그 자리에 탑을 세우고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날 구산선문은 조금 땡겨 볼게요.
육조 해능을 필두로 해서 아까 이게 마조와 석두 스님의 제자로 내려와서 우리 지장 그 스님의 그 또 뭐 나머지 이런 5 제자들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점선으로 찍었는데 삼조 승찬 스님의 법계도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어디냐면 희양산문. 지금 보이시나요? 희양산문. 지금 문을 안 연대는 부처님 오신 날 하루만 문 여는 희양산문. 요번에 가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애를 쓰는데 요 희양산문은 쭉 올라가서 어디야? 이렇게 올라가서 6조가 아니고 3조의 법계를 돼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다 6조의 법계로 이어져서 아까 얘기한 도의선사가 염거 체증으로 이어져서 가지산문, 홍척이 실상산문, 독리산문, 희양산문, 복림산문, 성주산문, 사굴산문, 사자산문, 수미산문. 제가 이 구산산문은 다 답사기를 썼죠. 하나 못 쓴 거, 이 해주에 있는 수양산, 수미산문은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못 가봤고요.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사굴산문은 강릉에 있죠. 이건 절터만 남아있죠, 지금. 그 다음에 영월의 사자산, 그 다음에 문경의 희양산, 요거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산. 요 사자산 법풍산은 정멸보궁도 돼 있죠, 요거는. 그 다음에 성주산, 성주사지, 요것도 절터만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꺼져버렸네. 어떻게 됐냐. 요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창원의 복림산 요것도 흔적만 남아 있어요. 찾기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곡성에 있는 독리산 가지산문. 요 가지산문. 요거 이제 곡성의 독리산. 독리산이 무슨 산문이야? 복림산문인가 보다. 그렇게 돼 있죠. 요것도 이제 기회 되는 대로 답사를 한 번씩 또 다 추가로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달마에서 6조 해능 때 완성이 된 선종이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이렇게 구산선문으로 언제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선종은 조계의 선종이고 조계는 6조 해능이라 그랬죠. 해능이 주석한 보림사, 조계산 보림사고,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에서는 조계라고 안 해요. 중국엔 조계종이 없어요. 이걸 또 이제 우리나라 조계종은 참 독립적이고 독창적이라고 그랬죠. 주체적이라고. 우리나라 선종이 조계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크게 보면 지금 6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왔는데 크게 보면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로 넘어왔고 중국으로 2번째 불교 파도가 밀려온 게 선종이죠. 그 선종이 달마에서 해능을 거쳐서 다시 그 선종도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선종이 완성된 게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예요. 지금 불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니까 흘러갑니다, 계속.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되죠. 그 구산선문이 완성되는 와중에 고려가 통일신라는 망하고 고려가 건국이 돼서 고려가 불교 국가잖아요. 그리고 화엄종, 법상종 이런 것도 막 계속 번창합니다. 그 선종 이렇게 돼 있죠, 다. 그러다가 고려 때 큰 웨이브가 뭐가 있냐면 대각국사 의천, 이 임금의 동생이잖아요. 천태종이 나오죠. 이 양반이 만들었어, 천태종으로. 그래서 이 선종 승려들이 천태종으로 많이 들어가요. 여기도 뭐 그 흐름이 있죠. 여기가 메인이 되는 거죠. 고려 왕조에서는. 천태종으로 많이 들어가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계종이 다시 자체 결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구산선문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구산 선문이 완성이 되고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산 무슨 사 하는 게 이때 구산 선문에서 비롯돼요. 그전에는 그냥 분황사, 황룡사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절이 무슨 산 무슨 사지요. 이게 구산 선문, 구산에 속하는 선문 선찰들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이때 벌어지죠. 고려대장경이 만들어집니다. 초조대장경, 거란족이 와서 다 불태웠죠. 그래서 다시 만든 제조대장경, 이게 지금 해인사의 8만대장경이죠. 그리고 직지심경,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다 이때 일어난 대단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조국사 진울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는 보조국사 진울하고 태고 보우국사 두 분이 중천조와 중흥조예요. 중간조상이야. 보조국사 진울은 이 고려조에 이 천태종이 메인이 되고 이 선종 승려들이 다 일로 막 들어가고 조계종 결석이 안 되고 그럴 때 불현듯 나서서 이 진울 스님이 정해 결사를 외칩니다. 그래서 중천조로 중간조상으로 추앙을 받는 거예요. 진울 스님. 그래서 선정하고 지혜를 닦는 것이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육조 스님의 말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육조 단경에. 그 가르침을 실천하자 해서 결사라는 게 이때 시작이 됩니다. 결사. 스님들이 모여서 그 성인들, 옛 스님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결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조상이 태고 보우 스님. 이분은 그 막 갈라진 임재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선문이 갈라지고 다 통합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간화선을 도입합니다. 간화선이 뭐냐 하면 제가 사실 이런 걸 다 설명하긴 저도 참 부족한 그릇인데 이 선종이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다 구체화시킨 게 간화선이에요. 그 전까지는 막연히 그냥 참선의 경지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임재종은 아까 그 임재종 나왔죠. 그게 큰 주류로 나오고 깨달음의 방식에 간화선이 나오는데 간화선은 화두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그 화두가 뭐예요? 이목고잖아. 이목고. 우리 방장님 말하는 우리 방장님 안 왔네 오늘. 참 두고 봅시다. 아무튼 그게 간화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화두를 많이 내세워요. 화두를 던져놓고 그 화두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없을 무자 하나 들고 참선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역할을 큰 역할을 한 것이 또 이 보호스님입니다. 방장님 오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박민선님도 오셨네요. 네. 그래서 간화선이 드디어 도입이 됐고,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진울 스님하고 보호 스님도 중간 조상, 중천조, 중흥조로 이렇게 모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태고종에서는 이 보호 스님을 최초 조상으로 삼아서 태고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오면은 물론 신돈이 잠시 나와서 그 뭐 정치에도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죠. 요거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논외로 하고, 나옹 스님, 백운 경안 스님, 이거 유명한 스님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분이 여말 3사예요. 여말 3사. 요 백운 경안 스님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제가 나중에 이 스님 얘기 따로 해드릴게요. 이분도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래서 보우 스님, 나옹국사, 백운 경한 스님 요 세 스님을 여말 삼사라 그러고 지공, 나옹, 무학을 삼화상이라 그러죠. 스승, 제자, 스승, 제자 이렇게 연결되죠. 세 분은. 그리고 이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만나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기여하고 조선의 초대 국사가 되죠. 물론 그 뒤로는 억불숭유 때문에 이제 조선에서 불교가 유교에 눌리지만 대략 지금 불교사를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 말에 선종이 완성이 돼서 고려 초까지, 그리고 고려는 불교 국가인데 선종이 잠시 흔들렸다. 왜? 이 대각국사 의철은이라는 그 왕의 친동생이 나타나서 천태종을 만들고 해서 흔들리는데 요걸 다잡은 스님이 바로 진을국사, 그리고 태고 보우 스님이 또 임재종하고 간화선, 또 선문통합, 그 교종이 하나다 이거죠. 그리고 여말에 이런 스님들, 큰 보우, 나옹, 백운, 경한 스님들이 나오고 지용, 나공, 무학, 삼화상이 나와서 마침내 무학 스님이 이성계를 만나서 조선 건국에 기여하게 되는데 불교는 쪼그라들게 되죠. 척불론에서 유교한테 밀리는 역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조선으로. 자, 조선이 됐습니다. 조선은 아다시피 배불숭유, 억불숭유 정책을 취하지요. 조선을 일으키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하는 정도전이 쓴 책에 뭐가 있냐? 불시잡변. 이게 사실 상당히 불손한 이게 단어예요. 부처님을 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시. 부처님 이렇게 존중 안 하고 형씨 뭐 하듯이 김씨 박씨 하듯이 불시. 근데 이게 또 틀렸죠. 불시가 아니라 석신데 사실은 석가모니니까. 저도 농담이고요. 잡변, 이 뭐냐면 불교의 폐단을 막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나옹 스님, 무학 스님, 함허당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신미대사 얘기도 나오죠. 한글 창제에 기여했다, 뭐 주인공이다 등등 여러 설이 있고, 또 정치에서 명종 때 문정왕후하고 보우스님 얘기도 나오죠. 요거는 태고 보우가 아니고 그 나중에 조선시대 보우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보우스님이 뭐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만 문정왕후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그때 승과를 스님들 과거 시험을 부활해 놨죠. 아이러니한 거는 이때 승과에서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가 뽑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참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국난을 맞이했을 때 의승군, 의병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의승군이 있었죠. 우리 영주대사 묘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런 의승군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는 지금 다소 소홀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조선시대 내내 억눌리면서도 이렇게 이어왔는데 드디어 개화기를 맞이해서 억불쟁척이 끝납니다. 언제? 고종 때 무슨 발표가 있냐 하면 이 재밌는 발표예요. 1895년 3월 29일 날 고종 임금 명의로 승려들 도성 출입 금지가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승려들이 도성 출입이 금지됐다는 거예요. 한양 사대문에는 승려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고종 때 해제됐어요. 재밌는 거는 이거 해제되니까 한양 구경 온 스님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제가 비로소 됐고, 이게 이제 억불 정책이 끝났다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경어 스님,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역시 또 한 번의 결사, 정의 결사를 합니다. 정의 쌍수. 교종과 선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둘 다 더불어서 나란히 다듬어야 된다. 용성 스님 이어지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일제의 불교 정책에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일제가 원종이라는 종단을 창립을 합니다. 불교 종단을. 그래서 각황사라는 절을 지어요. 이게 지금 조계사예요. 지금 그때 당시 이제 일제 치하에서 원종이라는 종단을 만들고 각황사를 지어줬는데 자의반, 타의반 이 종단들이 일본 불교하고 연결이 되고 친일을 하게 됩니다. 친일. 그러니까 또 그 친일에 반발하는 또 불교 세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임재종을 만들어요. 친일에 반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총독부가 이걸 강제 해산시킵니다. 다. 그리고 사찰령을, 법령을 만들어서 사찰에 관한 법령을 만들어서 전국을 총 30개의 본산으로 총독이 직접 관리하는, 그래서 나중에 화엄사가 추가돼서 31 본산이 되죠. 그러다가 3.1운동을 할 때는 불교 세력들이 한용운 선생을 비롯해서 스님이지 그 당시 한용운 스님을 비롯해서 이 항일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조선불교 총본산이 아무튼 탄생을 합니다. 조선불교. 이 조선불교가 되면서 총본산의 가장 큰 불전을 어디서 갖다 지었어요. 어디서? 정읍의 보천교라고 있었는데 이 보천교의 본전이 11전이에요. 이 11전을 갖다가 지었어요. 옮겨서. 그 당시에는 그 절 이름이 태고사고 이 조선불교의 총본산 태고사, 지금 조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계사 대웅전은 정읍에 있는 보천교 11전을 옮겨 지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와중 속에 싫으나 좋으나 조선불교의 불교 조계종을 총독부에서 인가를 했는데 인가된 후에 이때가 이제 1940년이면 45년 해방될 때까지 대동아전쟁, 태평양 전쟁 말기니까 아주 심할 때예요. 그때는 조계종단이 일제의 협조를 자의반 타의반 하게 됩니다. 좀 우리나라의 그래서 지금 친일파 문제도 이게 참 문제가 지금 뭐 엄밀히 따지면 조계종도 친일 종교였다. 막 이렇게 우길 수가 있어요. 막 돈을 걷어서 비행기도 사서 공납을 하고 막 일제에 협조해라 이런 운동도 하고 한 거죠.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안 하고는 이런 조직이 남아 있을 수가 없죠. 독립군을 해야지 만주 가서. 아무튼 그 과정에서 1945년도에 해방이 됐고 3년 동안 미 군정이 있었죠. 그러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뭐냐면 비구승과 대처승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비구와 대처. 그런데 4.19와 5.16이라는 막 사회적인 격동을 겪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4.19 이전에 이제 해방 후에 첫 번째 불교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 지시가 뭐냐면 대처승은 절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때 대처승이 많이 밀려나고 비구승이 다 절을 차지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 4.19 겪고 5.16 겪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5.16 뒤에 1962년 4월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대한불교 조계종은
1962년 4월생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밀려났던 대처승들은 소수 세력으로 남아서 계속 이 조계종과 갈등과 어떤 저기를 겪다가 뒤늦게 1970년에 태고종을 창종합니다. 그래서 태고종은 70년생입니다. 여기까지가 불교사입니다. 불교사. 참 멀리 왔는데 기억하는 근대 선승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최인호 소설 길 없는 길이라는 요거 한 번씩 읽어보셔요. 아까 김동리의 등신불도 그렇고 최인호의 길 없는 길 참 재밌어요. 근대 선승들 얘기인데 이구동성으로 서산대사 이후로는 선맥이 끊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 뒤로는 깨달은 이가 없다. 그러면서 근래에 나타난 스님이 아까 얘기한 경어 스님이죠. 경어 스님이 족보상으로는 부처님 75대 조가 된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산대사에서 끊겼고 경어 스님이니까 스승이 없는 거죠. 이분은 제자는 있어요. 그 제자 중에는 3월이라 그러죠. 3달, 수월, 해월, 만공도 달이거든요. 만공이 보름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달이 다 경어 스님 제자입니다. 이 중에 흐름이 해월, 운봉, 향곡, 진제, 요 진제 스님이 지금 조계종 종조예요. 종정 지금. 그리고 요 만공 스님이 정강, 송담, 요 송담 스님이 지금 우리 방장님 다니는 용화선원 원장님이죠. 그래서 근대 불교에서는 북송담, 남진제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북송담 용화선원이죠. 인천에. 남진제, 진제 스님은 대구 팔공총림 소속이거든요. 문제는 대수는 송담 스님이 한 대가 빨라요. 같은 저기가 아니죠. 정강 스님은 돌아가셨고 현재 두 분은 살아 계신데 이거 2014년이 아니고 2019년인 것 같은데 오탈자죠. 맞나? 방장님 그렇죠? 송담 스님이 조계종 탈종을 했어요. 지금 이게서 한동안 좀 조계종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도 있고 말이 많았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정신적인 지주인 송담 스님이 조계종 탈종 선언을 한 상태고 남진제 스님은 지금 조계종 종정으로 계십니다. 현재. 이 경어 스님이나 이 3월 스님들의 얽힌 참 재밌는 얘기들 많죠. 기행을 일삼았죠. 특히 이 경어 스님. 자,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멀리 달려왔는데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불교 들어온 얘기부터 해서 근대승까지 조계종은 이 도의국사를 종조로 한다. 그리고 보조 진울국사가 중천조고 태고 보우국사가 중흥조다. 중천조, 중흥조 단어가 좀 다른데 중간조상이다 이겁니다. 진울 스님은 송광사 16국사의 첫 번째 국사예요. 진울 스님 뒤로 15국사가 나왔죠. 태고 보우 스님은 역시 결사를 해서 불교를 다잡아 놓은 그 스님으로 꼽히고 있죠. 대략 큰 그림에서 이렇게 3대 스님들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고, 태고종에서는 이 태고 보우 스님을 종조로 삼고 있다. 조계종에서는 도의국사를 도의를 종조로 삼고 있다.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14년이 맞아요? 내가 오탈자 같아서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방장님은 몇 년 됐다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압축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넘어와서 삼국시대의 전례가 됐는데 처음에는 귀족 불교였으나 원효 스님부터 대종불교로 널리 번졌다. 그 당시에는 교학, 교종이죠, 교종. 경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당연했었는데 선종이 신라 말에 넘어오기 시작을 해서 교종과 선종이 나란히 가고 있었죠. 그리고 고려로 넘어가서 천태종이 워낙 그 대각국사가 크니까 자기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천태종이 클 수밖에 없고 그래도 흐름은 조계종으로 선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그러면서 구산선문이 고려 초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때 팔만대장경이라는 엄청난 빅 사건이 있었고요. 조선으로 들어와서는 숭유억불이 됐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해방이 돼서 지금 현재의 조계종으로 넘어왔다. 이것을 한 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불교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계종은 도의국사, 보조진을, 태고보우 이런 스님들을 중시조로 모시고 쭉 와서 62년도에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출범을 했다. 다 설명한 거죠. 이게 지금의 조계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불교 설명을 할 때 조계종이 가장 큰 종파다 보니까 조계종의 주장이나 교리가 많이 설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태고종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 하고 반론을 할 수도 있지만 만부득이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선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사 7곳이 2년 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기에 이르렀죠. 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산사 7곳이 세계유산이 됐다. 세계의 보물이 된 거죠. 마곡사, 법주사, 대흥사, 서남사, 통도사, 봉정사, 부석사. 서남사는 태고종이죠. 태고종의 본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연세대학교 뒤 안산에 있는 봉원사입니다. 봉원사. 봉은사가 아니고 봉원사. 나중에 봉원사도 답사 가겠습니다. 그래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재밌는 것은요. 그 선종이 달마를 거쳐서 중국의 육조를 거쳐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이 승원, 산지 승원을 하는 신앙하고 생활하고 수행을 다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건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방불교는 우리 가봤지만 탁발을 해야 되니까 다 도시에 있어요. 절이 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가 옆에 있어야 시간 되면 쭉 나가서 탁발하고 오죠. 지금 중국은 사실 엄밀한 의미로는 오리지널 불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녀보면 절은 있으되 스님이 없고 스님은 있으되 불교가 없고 이런 느낌입니다. 뭐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공산화된 이후에 북한도 지금 절에 스님이 있다고 보기 어렵듯이 그 중국에 심지어 공자 배우러 중국에 가보면 공자가 없다는 겁니다. 공자 배우러 대만이나 한국으로 온다는 거죠. 일본 불교. 일본은 불교가 좀 이상하게 일본식으로 변질돼서 승려들이 다 집에서 출퇴근합니다. 그래서 산사에서 선수행을 하는 정통은 한국에만 남아있다. 비록 지금 크고 작은 잡음이 이절 저절 뭐 아직도 끊임없이 나오지만 그래도 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수행을 하는
이런 일은, 그런 현실은 한국에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불교의 역사를 마쳤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제가 그 지금까지 교육 강의한 내용은 처음에 부처님 석가모니 일생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지금 불교 역사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두 가지가 다 물론 부처님 일생이 불교 역사 안에 들어가 있지만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게 기본 베이직 이론이에요. 기본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낱개로 들어갑니다. 낱개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탑을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그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이 교재 있죠. 요거 제가 드린 교재. 요 교재에 보면 탑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불교 역사 뒤에 뭐가 나오냐면 가람이 먼저 나와요. 가람. 즉 건축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에 불상이 나오거든요. 불상.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탑이 나오는데 교재에는 저는 강의는 탑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탑은 부처님 인멸 후에 그 사리를 모시려고 만든 것이고 불상은 400년, 500년 뒤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불교 그 사찰은 절집은 사실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인도에서 중국 넘으면서 인도의 영향받은 건축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나중에 설명할 건데 설명 순서는 탑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탑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말하는 탑 기대해 주시고요. 마치기 위해서 카메라를 옮겨 놓고 제가 얼굴 보여드리면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저쪽 가서 앉아서 인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자, 쓰셨습니다. 벌써 한 5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불교의 역사, 석가모니의 일생을 상세하게 하면서 거기서 많은 그 설명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불교의 역사,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남방과 북방이 갈리고 인도 불교는 오히려 위축되고 그래서 북방 불교, 대승 불교가 넘어오면서 우리 한반도까지 넘어왔고 또 두 번째 파도로 또 넘어온 것이 선종, 달마로부터 시작해서 해능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이후에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근대까지 불교사를 두서없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진짜 사실 좀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한 건데 불교를 정말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뭐 좀 많이 부족할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나 많이 보고 싶은 분들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불교 역사를 기본 지식으로 강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답사 모임이니까 답사를 가서 문화재, 우리나라 문화재의 70~80%가 불교 문화재인데 종교적인 입장이 아니고 문화적인 입장에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탑을 설명할 건데 그걸 알아야 탑을 가서 볼 때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오해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가능하면 남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5월 달부터는 강의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끄겠습니다. 네, 다 우리 윤신영 씨, 지담님, 천동우, 윤하숙, 김영각, 손영규, 신희경 다
인사 잘 받았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빨리 챙겨서 집에 가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희 님도, 네. 조혜련 님도 계셨군요. 박필선 님, 네. 아직 못 뵀는데. 최경희 씨도, 아이고, 네.